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코리아를 맡은 한상치입니다. 오늘은 아주 핫한 분야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주식투자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외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K방산 뭐가 다른지 아실 겁니다. 이쪽 분야에 우리나라에서 이론뿐만 아니라 컨설팅이라든가 또 실제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기업의 자문하는 데 입장에서 가장 이렇게 시장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분을 모셨습니다. 영주미래연구소의 임종덕 소장님이시다. 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 좀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영주미래연구소 임종덕 소장입니다. 연구소 명소부터 심상치 않아요? 영주미래연구소. 이게 뭐 하는 업체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명칭을 짓기 위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네. 먼저 영주 부분은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영양, 울진 해가지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주항이 영주고요. 제 고향이 또 영주이기도 합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영주라는 말을 넣고 미래연구소 때 미래의 부분은 네네. 미래 발전, 미래 성장, 뭐 미래 행복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미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결국은 경상도 북부 지역에 대한 그 미래 발전을 연구하고 컨설팅한다 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시청자분도 아마 첫 인사하실 때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걸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제가 사실 1982년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네네. 한 38년간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러시구만요. 네네. 군 생활을 하면서 주로 이제 정책이나 전략을 기획하는 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국방부, 합참, 청와대 이렇게 했고요. 특히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 행정관도 했고 국방비서관도 했고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안보실 2차장 역할을 했습니다. 하셨군요. 그 역할을 네. 하면서 주로 이제 방위산업 관련된 업무, 국방 혁신에 관한 업무, 네. 그다음에 사이버 안보 업무 이런 것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한계 방산 이상을 확실히 높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것을 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좀 전체적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뭐 이미 이제 언론 방송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실 작년 2022년은 우리 방산 수출에 있어서 기억될 만한 아주 그 획기적인 한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과거에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한 30억 불 정도 수출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21년도에 한 70억 불대로 진입을 하더니 22년도에는 173억 불을 달성을 한 겁니다. 상당히 급시장이군요. 천지 개벽을 한 거죠. 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사실 독립하고 나서 6.25 전쟁 이후에 네네. 원조에 의해서 무기를 조달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수입을 했었고요. 네. 그러던 한국이 이제는 대규모로 수출하는 그것도 과거에는 이 소규모로 후진국에 수출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당당히 폴란드다, 노르웨이다, 호주다 이런 선진국에 수출하는 완전 이 방산 수출의 지형이 바뀌어진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남북 분쟁이라든가 일제 식민지 이렇게 해서 보면 아무래도 좀 그때 역할 때문에 뭐 미국의 규제를 받지 않느냐, 지금 말씀드린 미국의 원조를 하지 않느냐, 한국의 방산이 이렇게 성장했느냐 그런 의심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4대 수출국이라면요. 거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4대 수출 강국은 아니고요. 네네네. 지금 시풀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스톡홀름 네. 국제 평화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1위가 이제 미국입니다.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죠. 그 이어서 이제 러시아, 프랑스, 그다음 중국, 독일, 이태리, 영국 순으로 가고 우리가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전체 방산 수출에서 2.8%를 점유하는 8위 정도의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8위 정도요. 근데 그걸 앞으로는 2027년에는 4위까지 올리겠다라는 아주 포부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우리 방산이 남북 분단이라든가 이런 것 또 4대 간격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렇게 급성장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 그 뒤에 힘이라든가 이런 쪽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오늘의 방산이 있기까지는
그 박정희 대통령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네네.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산 수출을 위한 방위사람 육성에 전념을 하셨고요. 네네. 그 바탕이 지금 이제 그 다른 국가에 비해서 무기의 성능 면에서도 훨씬 더 뛰어나고, 그다음에 그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아주 준수한 그러한 부분을 점유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네네. 무기의 소요가 급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무기 소요 급증의 부분은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이 지금 맡고 있는 환경인데 유독 한국만 지금 무기 수출이 잘 되고 네네. 급성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그 이유는 바로 이 지난 남북이 분단된 7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아주 우수한 무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네. 또 그걸 약 한 60만 명의 장병들이 사용을 해봤단 말입니다. 아. 그것이 경쟁력이 되는 것이고 네. 또 많이 생산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급히 필요하잖아요. 네네. 조기에 수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그 기회 창이 열렸다라고 제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27년에 우리가 계획대로 4대 수출 강국이 되면 네네. 한국의 수출 금액이 얼마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수치를 좀 시청자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경련 자료에 의하면은 네네. 한국이 2027년 4대 수출 강국으로 되어갈 경우에 네네네. 방산 수출액은 2021년에 약 15.9조 원이었어요. 네네. 근데 2027년은 29.7조 원으로 한 86.8% 증가를 하게 되고요. 네네. 고용 측면에서 동기간에 3.3만 명이었는데 네네. 6.9만 명으로 2배가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크다 하는데요. 지금 숫자로 말씀했습니다는 실제로 이렇게 방산관을 기획하시고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생각해 무기 수출하는데 무슨 고용 창출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예, 실제로 고용 그렇게 창출이 생각하실 수 되니까. 있겠지만은 네네. 정말 고용 창출 효과가 큽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무기를 팔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네. 후속으로 해서 수리 부속도 팔리게 되고 또 정비를 해줘야 되냐, 정비 소요에 대한 부분,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 내지 3배 정도의 추가 수출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고용 창출 측면에서 전투기, 전차 등 아주 복잡한 무기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그 협력업체가 약 수백에서 수천 개 정도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작년에 수출이 증대되면서 네네. 그 방산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사천, 창원, 구미 쪽에는 뭐 24시간 지금 아. 돌아가다 보니까 도시가 활력을 띠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실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방산에 대해서 쉽게 와닿지 않는 분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건 실제 그 핵심 역할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뭐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네네. 82년부터 약 한 38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네네. 이 국방 하면은 소비재로 국민들이 인식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실제로 소비하는 집단이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방산 수출이 확대되어지면서 이 소비재가 아니고 네. 이제는 생산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또 외화를 벌어들이는 네네. 그런 역할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 하는 것이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방산 수출하면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한 게 우리 무기니까 예. 뭐 장갑차를 팔든 비행기를 팔든 그 운영하는 기법이라든가 앱도 서비스라는 걸 다 여기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고강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제가 사실 그 방산 수출 전략 회의를 하면서 네네네. 그때 당시에 육해공군 해병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다음에 산업은행장 네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불렀어요. 왜 내가 거기를 가야 되냐 이제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G2G 차원에서 과거의 B2B 차원에서의 어떤 이 수출이 이루어졌다면은 G2G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이 대규모 사업이고요. 네네. 또 전쟁이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패키지화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그 교육 훈련을 위해서 인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훈련장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죠? 네. 또 신속하게 그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125억 불이라고 하는 돈을 폴란드가 네네. 현금을 주고 바로 살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체크하고 협력하고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패키지 개념으로 교육도 시켜주고 정비도 해주고 현지 생산도 하고 또 기술 이전을 또 요구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전도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지금 소비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사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방부에 지출하면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이 만들 땐 투자 회임 기간 때문에 아주 장기성이고 첨단의 투자를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익성이 때문에. 예. 근데 군수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규제 없이 아주 첨단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것이 무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이 민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그 나라의 기술력이라든가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이제 본격화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미국이 이제 압도적인 방산 1위국 아닙니까? 네네네. 거기에는 결국은 미 국방부에서 그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면서 네. 연구했던 부분들이 네. 민간 분야로 스피로버하면서 네네. 이제 그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 경제력 자체가 작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ADD라고 하는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네.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던 거고요. 네네. 거기에서 장기적이고 또 첨단 기술력을 가진 무기 체계들을 생산을 했고 그 기술을 민간으로 지금 이전을 해서 네네. 지금 그 현대 로템이라든가 네. 화나라든가 그다음에 카이 같은 경우에서 이제 아주 고성능의 첨단 무기 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산하의 이제 컨소시엄으로 가지고 있는 협력업체들이 다 하나의 어떤 그 소부장 기업으로서 역할을 네. 하면서 방산 수출에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쪽에 있으시면서 민간으로 이렇게 어떻게 민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제가 할까요? 반고 가교 부분이죠? 그게 그렇죠. 나오셨는데요. 새로운 이렇게 환경에서 뭐랄까 다짐이라 할까요?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쭉 수행을 해보니까 네네. 이 방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 하나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정부가 또 주도해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다음에 이 금융이라든가 다른 산업과도 연계성도 또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이 분절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계되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그 제 경험은 사실은 군인이었으면서 또 대통령실에서 그 네. 컨트롤 타워 역할들을 쭉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민간인으로 이제 전환이 되더라도 네네. 방산 기업과 그다음에 정부, 대통령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네. 이런 제반 그 조직들과 기관들의 그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능력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을 다 알잖아요. 네. 그걸 연결시켜 준다면은 상당히 그 방산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4대 수출 강국에 대한 이렇게 플랜 같은 거 보면 오히려 선진국을 타겟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뭐 당장 올해 사실은 그 한화에서 네네. 레드백을 만들었는데 네네. 호주의 수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네.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상태에서 아마 올해 안으로 아마 그 계약이 체결될 겁니다. 네네네. 그 이외에도 네네. 지금 뭐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과 관련돼 가지고 계속 저희들하고 타진을 좀 하고 있고요. 네네. 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그 훈련기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사실 10월 달에 영국을 갔다 왔어요. 네. 영국에 가서 방산협력과 관련돼서 부장관이라든가 우리의 방사청정과 같은 카운터파트너하고도 네네. 논의를 좀 하고 왔는데 영국이 한국과 이 기술 협력을 통해 가지고 제3국에 수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협정을 좀 맺자라고 해가지고 실무적으로 지금 준비하다가 제가 나왔습니다. 아. 그 성과들이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 가시적으로 아마 그 공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봅니다. 네. 사실 방산 수출과 관련돼서는 B2B 네. 차원에서 더 고도적으로 또 수출 대금이 되려면 이 안보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G2G. 예. 정부 차원이 중요하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항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과거에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제 기업의 수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간섭하거나 네네.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지를 않았어요. 네. 단지 이제 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하거나 또 승인을 해주거나 네. 뭐 하는데 오히려 장애 역할이 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네. 적극적인 도움은 안 되었다고 하면은 네. 사실은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바뀌어진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기업이 적시에 네. 원하는 국가에 수출을 할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뭘까라는 쪽에 고민을 하면서 그 패키지 개념으로 좀 지원을 해주기 위한 시스템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환호하고 있고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영주미래연구소 이렇게 이제 첫 출발하시는데요. 네네. 주요 업무가 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실까요? 경북 북부 지역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게 네. 인구 감소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경제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소멸 문제들도 나오고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리고 네. 갖추고 있는 장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방위 산업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사이버 안보 산업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좀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은 네. 그 역할들을 좀 하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방산 수출과 관련돼 가지고는 뭐 지역적으로 제가 영주 연구소지만은 네네. 그 방산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컨설팅이니까 네. 아무래도 가격한다는 측면에서는 요즘 그 방위산업 전시회 네. 아덱스가 좀 굉장히 관심이 있고 새로운 먹거리다 맞습니다. 하는데요. 그 분위기가 뜨거웠다면요.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죠. 네네. 아마 지금까지 아덱스 사상 가장 많은 국가들이 참석을 해서 네. 우리나라의 그 정말 발전된 최첨단 무기 체계들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네네.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우리 저 항공기가 직접 고개 비행도 하고 또 전시도 하고 멋있더라고요. 성능에 관련된 네네. 부분들이 쭉 나왔는데 네. 이러한 그 장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네.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의 우수성을 소개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방산 기업들이 세계 각국의 주요 바이어들의 모셔온 상태에서 직접 소개하고 또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이 열렸습니다. 네. 겹쳐서 화제를 몰았던 것이 글로벌 그 파트너링 데이 예, 예. GP라 그리나요? 그렇죠.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이 소부장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소부장 기업들이 다 좀 중소기업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부 각 기관에서는 이 소부장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좀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런 그 행사를 치루었고 그걸 통해서 아마 많은 활력들을 얻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영수고 140주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사이버 안보 협력에서 혁혁하게 이렇게 기여하신 그 대목이 나오는데 그거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사실 지난 10월에 네네. 영국을 방문을 해서 네네. 제 카운터 파트너인 영국 NSC 사무차장 콜린스 차장도 만나고 네네. 그다음에 외교부 부장관, 네. 그다음에 그 획득 담당하는 청장, 그다음에 뭐 이제 주요 인사들을 쭉 만나고 정보기관들의 수장들도 만나면서 협력들을 좀 하고 왔습니다. 네. 사실 사이버 안보와 관련돼서는 한미 관계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지난 4월 대통령께서 정상 방문을 미국에 했을 때 네네. 한미 간의 동맹의 수준을 사이버 우주까지로 확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후속 조치로 해가지고 지금 세부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국의 콜린스 NSC 차장이 왔을 때 제가 미국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설명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럼 우리도 그 동맹의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사이버 협력을 한번 강구해보자. 그래서 실무적으로 한번 협조를 하자 해가지고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준비를 했던 거고요. 네네. 그 결과를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10월 달에 가서 쭉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왔고 네네. 아마 올해 안으로 네네. 그 노력의 성과들로
한영 간의 사이버 안보의 포괄적인 아마 협력이 공개될 겁니다. 이 사이버 압력이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할 거로 생각하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사이버 안보 이렇게 중요되는데 안 씹어도 되겠느냐? 소장님 예. 어떻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안보 이게 이제 사이버와 안보가 이제 합쳐진 용어 아닙니까? 네네네. 그만큼 사이버가 지금 모든 영역에 다 하나의 수단으로서 쓰여지기 시작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네. 사이버 안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네. 그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안보실이고요. 네네. 그 역할을 제가 좀 쭉 해왔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경쟁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건 뭐 미국하고도 협상을 해보고 영국도 이번에 갔다 왔고 지금 향후에도 이제 일본이라든가 호주 뭐 해가지고 이제 선진국들하고 양자 협력들도 해나갈 계획이 있고 네네. 또 소다자 다자회의를 통해서 이 사이버 안보 관련돼 가지고 어떤 그 전반적인 지평을 넓혀 나가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한 국가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한국의 어떤 기술력에 대한 상당히 관심도 많고 협력을 많이 하고 싶어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영국에 가서 그 주요 기관들의 그 담당자들하고 쭉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의 강점인 부분도 있고 그 나라의 강점인 부분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걸 잘 좀 이게 협력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적인 사이버 안보 협력을 위한 양자 간의 그 협력 체계를 그다음에 또 그러한 양자들이 또 합쳐지는 소다자, 다자까지 이렇게 간다면은 뭐 북한이라든가 일부 그 사이버를 가지고 이 뭐 가상화폐를 절취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테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생각을 네. 했습니다. 제가 먼저 관련 기업이라면 영주미래연구소와 좀 접촉하고 싶고 또 임 소장님과 좀 접촉하고 싶고 여러 가지로 러브콜을 하고 싶은데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제가 사실 지난 추석 연휴 하루 전날 사임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분주하게 이제 다니면서 네네. 그 사업자 등록도 하고 아직 사무실 그 완전히 오픈도 못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그런 네네. 상태인데 또 이렇게 빠른 시간에 나와서 이런 또 이제 포부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사실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아까 쭉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방위 산업 그다음에 방산 수출, 네네. 사이버 안보 산업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자부하건대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아니면은 정부나 어떤 민간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가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이래 한다면은 네. 제 경험들을 가지고 충분히 협력하고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의 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제가 이제 그리고 했던 부분들이니까 네네네. 그 민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바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국방 분야에 있으셨으니까 혁신이 뭔지 좀 이렇게 소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패러다임의 전환 시대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제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급속한 변화들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통상 이제 개선, 개혁, 혁신 이렇게 이제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본다면은 가장 급격한 변화들을 이루어내는 게 혁신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패스트 팔로우로서 성장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한계에 봉착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 것이고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혁신 성장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분한테 앞으로 그 영주미래연구소뿐만 아니라 임 소장님 개인적인 어떤 그 계획 같은 거 이런 걸 좀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그 방산 수출과 관련된 거,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산 수출은 지금 장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미래 비전을 만들고 그다음에 잘 준비한다면은 이게 2, 3년 반짝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이 가능하고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그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사이버 안보는 정말 현실이 된 거 아닙니까? 모든 분야에서 사이버는 다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안보의 영역까지로 간 거고. 그런데 이 사이버 안보 관련된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경쟁력은 다 뛰어나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도전해 볼 만하다. 제가 이제 방산 수출, 사이버 안보 쪽의 전문가로서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영주미래연구소를 통해서 어떤 그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거고요. 또 제가 고향인 영주 미래연구소를 한 만큼 그 지역의 이슈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방산 수출, 사이버 안보 산업과 관련해서 지역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도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미래연구소 이렇게 보니까 지금 첫 출발합니다는 향후에 이런 무기의 방산에 대한 시장 규모라든가 또 경제와 안보가 결부되어 있는 이런 트렌드라든가 이런 거를 또 한국의 K방산의 어떤 경쟁력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쪽 부분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민간이 적극적인 후원 이런 걸 볼 때 앞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미래연구소도 굉장히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 성공을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